현장의 그 미국 정치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이시죠. 국립외교원의 민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잊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트럼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도 말을 했지만 전임자 탓하는 거는 전 세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탓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 그 전 소식부터 보면요. 트럼프 뉴욕에 이어서 지금 플로리다 마이애미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은데 특히 공화당 텃밭이 바로 마이애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패배가 있었어요. 이거는 순전 트럼프 탓으로 봐야 될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유럽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물가죠.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물가가 미국 내 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판을 받았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막 압박하고 금리를 내려라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자신이 쏘아오는 관세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한 게 사실이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1월에 뉴욕 시장 선거나 버지니아 그다음에 그 뉴저지 선거 같은 주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 세력이 강한 지역이니까 격차가 크게 났어도 좀 그 공화당 측면에서 위안을 좀 가질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애미 그 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화당의 텃밭 물론 플로리다 자체가 공화당 세력으로 넘어간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부터 공화당 세력이 좀 강해져가지고 아예 빨갛지는 않지만 좀 불구죽죽해진 이런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줌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에서 19% 차이로 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여성 후보가 거의 59.5%로 60%에 득표를 했다는 거는 네. 양극화 우리보다 심한 미국 정치에서 이거는 완패죠, 완패. 뭐 완패. 이렇게 완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그 물가의 문제가 미국 전역에 완전히 그 퍼져 있고 네. 미국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경제적 배경 좀 짚어주셨는데 마이애미가 인구 80% 이상이 히스패닉, 라티노라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민자의 도시인 건데 이번에 이민자들 히스패닉 유권자가 좀 트럼프의 등을 돌린 결과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의 전국 그 유권자 투표를 보면 49.5%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50% 육박하는 유권자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선전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 어떻게 그렇게 많이 표를 받았을까를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백인 유권자들 있잖아요. 네. 뭐 아시안이라든지 히스패닉, 특히 히스패닉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켜 보면 19%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 비해서 더 찍었어요. 뭐 그러면서 대체로 큰 틀을 봤을 때는 5에서 10% 정도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것의 바탕에 경제가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히스패닉 남성 같은 부분들이 이제 그 지지한 게 아무래도 이민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더 중요하니까 그분에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제도 이번에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강경한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제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라티노로 하는 분들이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은 이제 미국 심권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들도 이민자 배경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 펼쳐지니까 이게 경제 정책과 더불어서 이민이 이제 역효과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트럼프가 지금 집권한 지 13개월인데 1년 2개월. 거기에서 경제 망친 거 아니냐 이러한 공격이 있고 최근에 또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야 이런 인터뷰도 화제가 되는데 이쯤 되면 레임덕 지금 벌써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워싱턴 DC 장악력,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장악력은 공고해요. 물론 불협화음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레임덕이라고 부를 정도까지
이제 권력, 권한이 이제 영향력이 떨어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지 와일스 비서장 같은 경우에도 얼음공주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진중한 분인데 어쨌든 오랜 기간에 걸쳐 수개월에 걸친 그 언론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그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공화당 쪽은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단편적인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스튜와일스라는 분이 그러니까 미국 정치 보면서 이렇게 추적해서 봤을 때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을 퍼부을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고 여전히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신망은 높고 공화당 내에서도 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크게 동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뭐 36%까지 경제 분야 지지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을 집계해주는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 보면 평균을 내요. 트럼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 2010년에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여론조사가 거의 폭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평균 집계를 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그게 적용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계를 내면 여전히 한 43%, 4%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여론조사 하나를 뽑아가지고 소개를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층이 동의와 있긴 하지만 그것이 트럼프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을 만큼 큰 장애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 입법부, 사실 행정부 내 장악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입법부야 그 법 통과시킨 거 다 끝났고 행정명령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충성파들로 있고 네. 여전히 정무직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막강하다. 그래서 레임덕이 온 거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아직 이르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가장 자기의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관세 문제가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셔다운도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좀 너무 도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죠. 근데 관세 정책이라는 거는 트럼프 이행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관세를 이용해서 이제 물가를 동의시키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미국 정부의 어떤 세금 수입도 늘리고 있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트럼프 이기 행정부 구상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이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물론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호 관세가 국가별로 10%, 15%, 뭐 20% 이렇게 좀 차등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베이스라인 테리프라고 그래가지고 기본 관세율 10%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요 소득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이제 거의 주요 국가의 어떤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 보편적으로 전 세계 교역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건 이제 끝난 작업이고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관세 적용에 따라서 물가가 동요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거는 단기적이고 불가피한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품목별로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포더빌리티에 더 신경 쓰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기업들의 어떤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제 파티션이죠. 청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커피나 이런 부분에 관세를 유예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조절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조절해 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내년에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이 좌충수다라는 평가가 내년에도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그럼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경제 지지도도 36%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좀 반등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내년 중간선거가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1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탄력적인 경제 정책을 쓰게 되면 과세 정책을 쓰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그 어떤 악영향을 상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국민 연설 자체가 본인의 지지율을 반등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보이긴 해요. 그러면은 결국엔 시작이 바이든 탓으로 시작했고 망한 경제 내가 살렸다 18불 동안 자화자찬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상한 대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대국민 연설을 할 때 집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가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목적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 아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지지층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달라. 지금까지의 어떤 모든 그 잘못된 것은 안 좋은 것은 바이든 책임이니까 네. 나에게도 좀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신이 잘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당근을 좀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세금 환급 같은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에 한 4월 내년 초 4월 정도에 이제 그 미국은 소득세 이제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실제로 텍스 리턴 해가지고 책을 보내줍니다. 그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가능성을 갖다가 이제 법에 적축되지 않은 부분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층이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백악관 내에서 우려가 있으니까 나와서 동의하지 말고 나를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 이것이 전 국민을 상대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국민 연설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뭐 인식을 바꿀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전형적인 정치적 연설이고 지지층을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러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국내의 경제 상황이 교수들이나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심각한데 관세 역풍이고 지금 계속 실업에 190만 명 거의 마지노선까지 지금 가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 양상이 보이고 휘청휘청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지지층만 보고 가기에는 지금 좀 많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여전히 4%대예요. 그럼 거의 실업률이 4% 밑으로 났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미국 경제에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90만 명을 미국에서는 그 실업률 190만 명을 이제 경계 수위라고 그걸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네.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거다. 그분들이 고용 시장에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부분들 여전히 고용이 고용이 조금씩 뭐 이렇게 불안하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은 탄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전히 미국 소비는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을 종종 출장을 가서 보면 네.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물가도 높다는데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줄 서서 밥을 먹고 쇼핑몰에 사람들이 넘치고 줄 서서 네. 막 계산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좀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힘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틴트롭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벌써 레임덕으로 보기에는 제가 보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분위기가 그렇게 기울어진 거 아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설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 이제 18조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중동 평화, 감세 정책 이끌어냈다라면서 또 바이든 행정부 맹 비난했는데 실제로 그 누구도 못했던 성과 이뤄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이제 그거는 보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외교 부분을 보면 8개의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그 8개의 분쟁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킨 거는 뭐 그 사실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과 차별화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부분들 투자 유치도 바이든 행정부도 많이 했지만 그때는 보조금을 주는 형태였고 지금은 관세를 사용해서 압박을 태워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숫자 부분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팩트 체크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감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치적 성과예요. 그 OBBA라고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감세 정책, 소득세 감면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게 올해로 말로 이제 종료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한테 연장을 시켜놨거든요. 그걸 위해서 공화당을 결집시켜가지고 이제 그 연방의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과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주장의 100%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팩트가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얘기의 정치적 자화자찬은 민주당이라든지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발산하는 거고 지지층들은 선별적으로 들으면서 또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자화자찬하면서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월가에서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관심 있는 게 미국의 경제가 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크게 내리는데 찬성한 사람을 바로 그 연준 의장으로 하겠다라는 트럼프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제롬 파월 뒤에 의장 앞으로 그게 어떠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5월에 이제 그 차기 연준의장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취임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의장보다는 네. 금리 인하 부분에 무게를 더 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캐빈이라고 해서 지금 거론되는 두 분이 네. 어쨌든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그 금리를 물가를 그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비둘기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둘기파가 된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내려야 되죠. 왜냐하면 네. 물가 때문에 자기가 당선됐고 물가 때문에 지금 어려우니까 물가를 빨리 낮춰야 네. 이제 자신의 정치적 성과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네. 미국 금리가 나타났을 때 네. 수출입에 대해서 다른 파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도 회복세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환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환율 부분을 본다면 미국의 금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차기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가지고 금리가 내려와서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많이 좁혀지거나 이제 동등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 환율 시장이라든지 금융 시장이 갖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좀 극복할 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비둘기파 연준 의장이 낙점이 될지 아니면은 그 두 명의 캐빈을 뚫고서 월러가 의장이 될지는 앞으로 살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국민 연설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